어젯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도쿄에도 강한 흔들림이 전해지며 정전 사태가 잇따랐고 한때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수조의 냉각 기능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홍지용 기자입니다. 어젯밤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의 한 아파트입니다. 거울 등 가구들이 마구 흔들리고 TV에서는 지진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같은 시각 도쿄의 한 아파트에서도 집안이 흔들리고 거리의 가로등이 휘청거립니다. 어젯밤 11시 36분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최대 규모 7.3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점은 미야기현 센다이 남동쪽 96km 해상으로 진원의 깊이는 60km입니다.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진도 6강, 도쿄 시내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진도 6강은 엎드리지 않으며 움직일 수 없고 땅이 갈라지고 산이 붕괴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준의 흔들림입니다. 이번 지진으로 도쿄 일대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밤사이 도쿄에서 70만 건을 비롯해 200만 건이 넘는 정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근처 원전에서 수조의 냉각 기능이 잠시 멈추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후쿠시마 제2원전에서 핵연료를 보관하는 수조에 열을 식히기 위해 물을 순환시키는 펌프가 일시 정지됐다가 2시간 만에 모두 복구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의 가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まず原子力施設の被害については、女川原発及び福島第二原発は現時点で異常はありません。福島第一原発については現在確認中であります。 일부 지역에서는 고속철도인 신칸센과 지하철 운행 등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피난 지시를 내렸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앞서 어젯밤 일본에서 규모 7.3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지진이 발생한 일본 도호쿠 지역은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가 일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엔 이도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도성 기자, 이렇게 큰 지진이 좀 연이어 발생하면서 더 큰 지진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11년 전 기억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본은 불레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일본 기상청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올해만 벌써 10여 차례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일본 규슈 동쪽 휴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6.6의 지진으로는 10명이 넘게 다쳤고요. 지난해 10월엔 도쿄 인근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일어나서 중상자를 포함해 50여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곳곳에서 수도관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학계에선 거대 지진이 일어나기 전 발생하는 전진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150년에서 20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대지진 주기설이 대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이근 전 대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참전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함께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갔던 이 동료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혹시 어떻게 됐나요? 네, 이근 전 대위와 우크라이나에 갔던 A씨 등 2명이 어제 오전 귀국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입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귀국 직후 해외 입국자 지침에 따라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격리가 풀리자마자 경찰 조사를 받을 전망입니다. 외교부가 이전 대위를 포함한 일행 3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현재 여행 금지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허가 없이 방문한다면 법을 어긴 게 됩니다.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경찰은 출석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 정부의 선전포고나 군대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외국에 대해 전투 행위를 하면 사전죄, 사적으로 전투를 한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적용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대위는 일행과 함께 귀국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원들은 안전하게 철수했고 혼자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임무 수행 완료까지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현재 이 게시글은 지워진 상태입니다.
우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부터 좀 법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상을 했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경매에 나왔던 이 간송미술관 소장 국보가 외국계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이제 팔렸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실제 외국계인지 외국인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간송미술문화재단은 지난 1월 재정난을 이유로 국보 2점을 경매에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국보 73호 금동 3존 불감인데요. 어제 재단 측이 블록체인 커뮤니티 헤리티지 다오가 불감을 구매했다며 불감을 재단에 영구 기탁하고 소유권의 51%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탈중앙화 자율조직의 영어 알파벳 앞글자 DAO를 딴 다오는 암호화폐로 돈을 모아 미술품 등을 공동 구매하는 온라인 투자자 모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헤리티지라는 이름을 가진 다오가 가상화폐를 모아 불감을 경매로 구입한 뒤 돌려줬다는 겁니다. 보관과 관리는 간송미술관이 계속 맡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보를 사들인 것이냐, 여기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경매와 계약을 주도한 김경남 대표는 JTBC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유산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사서 기부하자는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거래 방식 때문에 문화재계에서는 국보를 주식처럼 지분을 나눠 공동 소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또 국보라서 더 좀 낯선 느낌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오찬 회동이 결국 무산됐죠. 양쪽의 의견이 대체로 달랐고 또 조율 방식에서도 신경전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까지 남은 약 2달의 기간이 순탄하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한 측근은 실무 의제를 조율하다 틀어졌다며 여러 복잡한 이슈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건 사면 문제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인수위는 윤 당선인이 문 대통령을 만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을 건의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패키지로 이뤄질 거란 주장도 윤 당선인 측에서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이런 주장 자체가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 민감한 사면 문제를 윤 당선인 측이 먼저 꺼내든 것에 대한 불쾌감을 느낀 걸로 알려집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결과든 발표해야 하는데 당장 결정하기 부담이 됐을 거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론 인사권 문제가 언급됩니다.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를 알박기라고 비판하면서 일부 인사를 당선인과 협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안에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며 맞받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는 인사 문제가 의제로 부각되면서 실무자가 먼저 결론 내기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윤 당선인 측에서 민정수석실 폐지와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현 정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김호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도 원인이 됐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결국 이런 주요 의제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회동이 무산됐던 겁니다. 다만 양측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창구로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제로에 가까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남은 통화정책 회의 때마다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6번의 추가 인상도 시사했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첫 인상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줄곧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At the Federal Reserve, we are strongly committed to achieving the monetary policy goals that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4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올리겠다는 신호도 보냈습니다. 연준은 올해 말 예상되는 기준금리 수준을 1.9%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내놨습니다. Additionally, higher energy prices are driving up overall inflation.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put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near-term inflation here at home. 또 9조 달러 규모에 육박하는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이른바 양적 긴축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르면 5월부터 자산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다우와 나스닥 등 뉴욕 증시는 일제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은 경제가 긴축 정책을 견뎌낼 만큼 건강해졌다는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